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의 최고로 멋진 싱글맘입니다. 저의 길지 않았던 예쁘지만은 않았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어요. 신촌에 있는 Y대라고 하면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고졸이고 이마저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나마 조금 나은 성적을 유지하던 정시에 올인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수능 공부량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 이미 등급이 낮게 나오는 내신은 버렸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심하게 하셨지만 제가 세운 계획에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학교를 나와 처음엔 그럭저럭 혼자 공부할 만 했어요. 그렇게 검정고시는 어렵지 않게 바로 합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해를 벌었다고 여기면서 정시 준비에 열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도배일과 화장실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시느라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분들이셨고 필수적인 대학에 가야만 하는 압박이 없어지자 수험 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입시 학원도 찾기 어려운데 그렇게 친구들은 누나, 오빠분들과 함께 들어간 수능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 친구들이 수능을 치러 갔지만 원하는 대학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 계획이 모두 꼬였고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에서 멀어지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일하면서 만났는데 유명 대학을 기반으로 한 활기차고 젊은 분위기가 좋아서 대부분 대학가에서 일했습니다. 대학로의 유명한 스터디 카페에서 일했고 홍대 앞에서는 다양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대학에는 갈 수 없었지만 동갑내지 위 아이들을 구경하는 것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큰 돈은 벌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촌엠 햄버거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의 첫 만남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식사 할인 세트가 많이 팔려서 학생들이 많이 찾았어요. 남편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는데 그때는 자주 친구들과 식사하러 온 것 같아요. 전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주는 업무만 하다 보니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규칙적으로 오시는 분이라 눈에 많이 띈 것 같아요. 남편이 항상 저를 봐주시면서 눈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은 없지만 웃는 건 중요한 서비스 요소였겠죠. 어느 날 한 남자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쪽지를 주었어요. 실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일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생긴 기분이 들 정도였죠. 퇴근 후 지하철역으로 나가보니 미소를 지은 채 쪽지를 준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나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꽃다발까지 줬어요. 저는 수줍게 웃었다고 해요. 미소 지으며 꽃을 받아 신촌을 걸어갔습니다. 장애처럼 잊었던 남편이 내 소속 대학을 묻자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히 말했어요. 저런 이유로 공부를 더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사회로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대학 가는 게 이제는 흔한데 남편이 나에 대한 호감이 식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맙기만 했죠? 명문대 남자친구라서 주변에서 자랑도 많이 했고 연애하면서 남편을 통해 더 큰 세계를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학벌이 부끄럽다 으는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남편 덕분에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벌 컴플렉스가 있던 저는 남편을 동경하며 살았어요. 일반인들이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게선 남편이 연예인이자 아이돌이었거든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지식인 대학생으로 알려진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우리 집이 만만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여전한 집이 많은 이유가 있고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아들이 길에 노딘다고 생각해서 그는 현재의 무능한 집안과 결혼해 평안하게 살 것을 권유했다. 이 말은 상처를 줬지만 사실이었다. 우리 집에는 자랑할 게 없었고 나는 흔한 대학 졸업장조차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노후를 대비해 시골에 아파트를 지었고 그곳에서 지냈으며 소득을 받고 계셨다. 4층 중 부모님이 거주하는 층을 뺀 나머지는 약 500만 원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땀 흘려 돈을 모아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의 공헌을 존경했다.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자매에게 어렵다는 티도 내지 않고 저축을 통해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시어머니의 집에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었다.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7년을 먹고 살았으며 결혼 후에 일자리를 찾았다며 말했다. 마지막 한 학기가 남은 시점에 일단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졸업까지 했는데도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취직은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상반기에 떨어지면 5개월 정도 기다렸다 하반기에 이력서를 얻고 하반기에 떨어지면 또 5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 내년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본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취준생으로 있었어요. 말이 취준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딱히 돈을 벌거나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선배 중 영어 학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원에 나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강의를 해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선배 앞에선 너무 감사하다 선배님밖에 없다라고 고마워하고 거짓말로 제가 하던 일이 있으니 그 일이 마무리되면 나가겠다라고 해놓곤 뒤에 선처에게 그 자식 나를 뭘로 보고 동네 변두리하고 내서 강의를 하라는 거야? 내가 우선 나 진짜 학원을 차렸으면 내가 차려서 원작 노릇을 했지 뭐 강의를 하라고 능력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라며 선배 욕을 엄청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나만의 연예인이고 저는 아이돌이었고 온 세상이 우주 같았지만 결혼을 한 후 그 환상이 깨지고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직면해야 했죠. 그때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보습학원에서 채점을 도우며 간단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고 채용 과정에서 서비스 업계는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업계는 최소 전문 대졸이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백수인 남편을 대신하여 돈을 벌어 모든 생활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는 시댁에서 전세를 구하 직접 돈을 내주지 않아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매달 생활비를 모두 내야 했습니다. 보습학원의 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서비스 업계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마트 계산 업무를 했으며 가끔은 부업으로 가정집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애쓰다 나를 위로한 것이 있었어요. 사실 속은 더러웠고 부패한 느낌이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우고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며 믿기 힘든 이상향만을 쫓는 남편이 어려웠어요. 어디서 욕을 하지 못하고 가끔 답답할 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남편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수 남편이 저를 속여 2억을 넘게 사채를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다 쓴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했죠. 얼마나 이자를 불리고 싶어도 백수인데도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채업자들은 돈이 돌아올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니 우리 집은 물론이고 제 직전까지 찾아왔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남편의 위험을 느꼈죠. 시댁은 모른 척하며 돈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난리를 치니 남자가 그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푼도 벌지 않으면서 2억을 소비했다고 해요. 2억이나. 어머, 미쳤구나. 아유, 몰라. 이건 왜 그들의 부부가 빌린 돈을. 제가 당신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면 돼요. 어머니, 그 일저도 모르게 빌린 돈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일하지만 그 큰 돈을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빌렸다고 하셨다면 제게 상의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서 사채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원금 일부라도 바로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모르겠다고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요? 어머니,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도 힘들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투자한다는 건 아니신 거예요. 아버지도 잘하려고 투자한 거겠죠? 똑똑한 남자가 그 정도 판단력이 있어야죠. 미스테이크를 한 것 때문에 남편을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지원해 주세요. 그러나 시부모님의 거부에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모아둔 돈은 단지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고작 그 정도예요. 친정에 가서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사실을 다 고백했어요. 그 정도면 큰일이네요. 엄마가 2억이나 빚을 내셨나 봐요. 부모님은 남편을 불러서 얼굴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일도 안 하고 그런 사고를 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님께서 이번에는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셨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마음을 다잡고 제 장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벌인 죄를 죄송합니다. 장모님, 우리가 돈을 도와드리겠으니 차용증은 저희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젠 믿기 힘들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돈을 얻으면 지금까지 고생시켜온 분께 보상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네요. 이제는 가정의 역할을 좀 해야겠습니다. 백수로서 돈을 받아 남편의 가족에게 찔러드는 마음이 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남편이 제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었지만 시아버지께 갚으려 애써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편해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휴, 사돈도 그렇게 양심이 말입니다. 맞세요. 본인 딸 부부한테 주는 돈인데 그 돈을 꼭 돌려받으셔야겠다고 하시든 아이 그래, 우리 같으면 차용증 같은 거 쓰달라고는 안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주겠죠. 아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지 그러게 말이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차용증에 사인할 때 마음이 조금 그랬겠지만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런데 말이요. 부모님이 제가 사건이 수습해 주신 거지만 이제 결혼 이후에 이 사람 돈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백수로 사고도 쳤으니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돈일이 있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 서운하지만 당신끼리 처리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이해는 해줄 테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죠. 이제 세상이 풍요하다 해봐야 나는 대학을 나가지 않았으니 너희가 무엇이 사람의 삶인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집안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남친님 돈을 써주고 집에서 매일 장을 볼 때마다 슬프게 해서 나를 이불로 싸고 있는 것도 내가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다. 최근에 밥솥이 고장 났다고 해서 샀는데도 우리 집 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냥 택배 상자로 가져갔다. 너무 화가 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떠오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남편은 누구 닮아서 뻔뻔하고 씁쓸한가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듣니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겠다.
그때는 눈에 뜨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어두웠거든요. 뭐 이런 양심 없는 인간들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봤는데 속이 후련했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는 소리도 못 냈고 내가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남편도 똑같았어요. 나 퇴근하면 남편은 TV를 끄고 뛰어와 내 옷가방을 받아주었어요. 여보 왔어. 저녁 먹고 왔나봐. 먹고 왔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먹어. 나도 먹고 오겠어. 당신이 살살 후련해서 내 말 좋았어요. 달걀이 탁 머려서 내가 한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누워만 있고 저녁을 차리려고 애쓸 것 같아요. 그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안일을 좀 해보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동안은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든 시기라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사고 이후 남편이 집에만 틀어박혀 이상한 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서 울컥울컥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었을 때도 예전처럼 선물이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알아서 챙기고 인터넷으로 시킬 수 있으니 60대 남자 선물 추천도 검색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했고 식당 예약도 남편이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했던 일인데 놀란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는 약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 축하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읽어낼 수 있는 남편이 날 축하하며 선물을 건네줄 때 내 마음속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취직을 포기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남편은 35세였는데 계획서를 작성해 나에게 설명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2년의 준비로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38세에 5급 공무원이 될 것이며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결국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다. 비록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모의 시험을 쳤을 때 꽤 좋은 성적을 받았다. 남편은 한 번만 믿어주기를 요청했다. 내린 결론은 남편이 취직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부에 매달렸다가 공무원이 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부를 할 머리가 없지는 않았고 스스로 시험을 보아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2년을 더 힘들여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곧 나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임신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수 남편으로는 두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방문을 잠가 놓아달라고 했고 방 안에는 책상, 의자, 책밖에 없었죠. 남편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며 요강을 갖다 놓고 저는 남편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제가 출근할 때 남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넣어주고 퇴근 후에는 남편이 공부하는 것을 모니터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안 좋을까 걱정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요즘에는 감시 생활도 많이 없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힘들게 공부하고 도전했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노력하고 끝내 결실을 맺게 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노력이 99%의 결과겠지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집안은 정말로 어려웠고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결과를 확인한 후 남편과 서로를 꼭 안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야, 합격했어. 어머, 정말이야? 축하해. 매일 작은 방에서 혼자 고생했어. 아니야, 여보. 당신 혼자 아이 키우고 돈 버느라 고생했지. 발표 날까지 불안해서 불편했어. 자기야, 이제 고생 끝이야. 그래, 여보. 우리 이제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기가 복덩이네. 예쁜 아들도 낳아주고 정말 고마워.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합격했으니까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늦었지만 저 정말 잘할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네. 너도 축하해. 사실 혼자 돈을 벌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 제일 서러웠던 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애를 낳을 때였어요. 그때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출산할 때도 시험 보는 것뿐이었죠. 친정내 도움을 받으며 출산을 하고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출산 날과 입원 날도 다른 아기 엄마들과 다르게 남편의 부재가 느껴져서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아예 없는 남편은 아니지만 자식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도 제 곁에 있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슬펐다고 할까요? 친정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것도 속상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식에 이제 살아있고 이 어린 것과 고생 안 해도 된다. 내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아빠로서 이제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내겠구나. 그렇게 무한 긍정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이혼을 하라며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5급 공무원도 있고 아예 앞으로 더 크게 될 사람인데 너랑 어울리겠니? 우리 아들이나 우리 다 새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라. 인생은 원래 만 넘어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눈치 주고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얼마나 꼴 보기 싫었는지 알아. 아유, 속 시원해. 이혼 서류 던지는 거 내가 매일 꿈을 꿀 정도였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남편이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지러운 상황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녀가 울 때 그의 남편에게 이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그에게 그것은 내 잘못인데라고 말했다. 여자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빡빡하게 주장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는 그녀에게 풍선 어머니는 더 큰 힘을 실어주려 노력한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데 겁을 내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더군요. 아니요. 이혼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작은 아들이랑 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 이후에도 핸드폰을 끼고 다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올까봐 옆에서 확인했어요. 그 메시지에는 환경미화원 공무원 체력 시험 안내가 써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뭔가 의심스럽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쫓아갔어요. 그곳에는 공무원 체력 시험이 있었고 남편은 달리기를 하다가 수화물을 들어서 포대를 들고 버티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행정고시보다 환경미화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그날 밤에 시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했고 남편이 오면 함께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두 마리가 지금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달라졌고 천공의 나무는 영원히 벼랑 끝으로 무한한 시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이혼하려고 하셔서 남편도 속으로 초조해하며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했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죠. 입이 벌컥 벌어져도 말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시험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연봉도 상당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봉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며 수당까지 다 지급된다고 해요. 엄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차별화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마침 그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가져왔던 남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찾았어요. 그 옆에 제 도장도 찍어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혼을 결정했어요. 만약 당신 말대로라면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과 대기업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대기업 종사자라는 것이네요. 비교하지 말고 저는 지금의 인연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속고 속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그저 어머니와 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랑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처음부터 환경미화원을 준비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제가 아쉽더라도 정신 차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 시험도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한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부끄러운 행동인 줄도 모르고 하다니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요. 어머니 남편님 아들은 완전 바보 위선자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아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난번과 너무 다르시네요. 일어나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욕심이 그랬어요. 그 녀석은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지. 응, 내가 사과하겠어.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될까요? 어머님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상처가 보상된다고 나을 수 있을까요?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너희 아들이랑 안 살 거예요. 사고 치는 것. 수습하는 것도 짜증나고 이제 하다 보니 별로 기만하는 것까지 듣고서요. 명문대 출신의 아들이 행정고시에 붙었다고 하니 왜 내가 걸림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도 이 사람도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혐오스러워요. 그 무릎 꿇은 모습까지도.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그저 어머니와 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혼 생각은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다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기분 상할 건 알았지만 이제 일하고 월급 받고 하면 당신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발 흥분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당신 정말 웃깁니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쓰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가볍지 않은 문제인데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속이기 싶었던 건 아니에요. 네, 잘한 일이라도 칭찬해 주실래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빌지 않게요. 됐어요. 며느리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합격하면 바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합격, 이혼 모두 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하세요. 마음껏 아들 옆에 붙어서 축내셨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내 옆에서 벌어온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건 당신 아들이에요. 미안해요. 나 이제 일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는 환영미입니다.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웃지 말아요.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정신 못 차리고 공무원이 된 척하면 애국심이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 지금 나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응, 지금까지 내게는 한 번 더 생각해봐도 되는 기회가 수두룩했어.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준비할 때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큰 돈을 써가며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만하고 싶어. 시아버지요, 이 정말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에 양육비나 걱정하라고 했어요. 양육비는 본인이 준다고 했으니 양육비를 꼭 준다고 했어요. 그때 녹음도 다 해놨는데 그 말이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3명한테 내 이 집 며느리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이혼에 찬성하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결국 이혼 조정에 들어가면서 시댁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서 소송까지 가야 했어요. 소송에서 승소한 나는 아이를 가져왔어요. 아이가 어리기는 해도 제 수입이 남편보다 훨씬 높아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인정받아서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은 수입이 없어서 계속 노는 게 처음부터 요런 것이었구나.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반박할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였죠. 남편과 이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릴 때 꿈꾸던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업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에 오신 분들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초보자인 저는 바쁘게 따라가고 있어요. 전 남편으로 남은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살게 되었어요. 결국 환경미화 공무원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돈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돼요. 이웃들이 말로 하기로 출퇴근 시간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무슨 직장을 찾았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떡집은 최근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전염병으로 손님들이 줄었고 건물이 경매에 걸려 권리금을 못 받고 내쫓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리기에 초등학교생이라 써도 되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어리버리했어요. 제 아들 적어도 양육비는 끊지 않길 바랍니다. 전 남편이 해주는 일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 건데요. 비록 이혼을 했지만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왜 그런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았을까? 왜 그 눈빛에 흔들렸을까 하는 것도 도대체 왜 그랬지? 나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왜 더 일찍 그 사람을 떨칠 수 없었을까 하는 건데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면 그 시대 그 사람 곁에서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혼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지금 혼자가 되기 무서워서인 단순한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사정, 현실 같은 이유로 내가 사랑받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제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 나를 사랑해야 하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겁먹지 말고 깨어나세요. 괜찮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분들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혼자서 많은 사랑을 찾아 떠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